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30척을 12척으로 무찌른 전설의 장군 이순신의 이름이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슈퍼히어로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 중심의 해군 전략 교과서가 조용히 다시 쓰이고 있고 미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군사 교육기관에서는 그의 리더십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한국의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쟁사 속 숨겨진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순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4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린 월시입니다. CNN 다큐멘터리 시리즈 숨겨진 사령관들의 제작자이자 진행자죠. 오늘도 아시아편 촬영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도쿄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역사적 군사 전략가들을 조명하는 것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손무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 미국에서 12만 부 이상 팔린 한국 장군 만화라는 제목입니다. 호기심이 일어 클릭했더니 미국인 만화가 올리콤판이 그린 이순신이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블의 슈퍼히어로 못지않은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순신? 누구지? 검색창에 이순신을 입력하며 제 가슴은 약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인물이 허구인지 실존 인물인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신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고 임진왜란 당시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실존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물이 서양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제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을 전술 연구 사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새로운 에피소드 주제가 있어요. 한국의 바다 장군 이순신이요. 아시아 촬영지에 한국을 꼭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인물에 매료되었어요. 세계 해전사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례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다.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어낸 리더십의 이야기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 팀은 곧바로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장소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통영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었죠. 황도윤 박사가 저희의 안내자로 나섰습니다. 황 박사는 해군 군사 전략 전문가였죠.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주 전력이었던 판옥선 모형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첨단 군함이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3단 구조로 되어 있어 화포를 배치하기에 이상적이었죠. 저는 손으로 판옥선의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운 나무의 느낌이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전해지는 듯 했어요.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수군들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거북선입니다. 황 박사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거북선의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용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었고 등은 거북의 등딱지처럼 둥글게 올라와 있었죠. 이 배를 처음 보았을 때 적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략의 천재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하객진 전술이 그 증거죠.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술인데 마치 하계 날개 모양과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촬영팀은 한산도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해안선과 바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죠. 저는 500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을 해전을 상상해봤어요. 수많은 배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화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한산도 대첩을 재현했습니다. 조선의 배들이 하객진 형태로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화포를 발사하는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전술을 500년 전에 고안해냈다니 놀랍기만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젊은 역사학자 박윤아 교수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박윤아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전쟁 영웅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단순히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분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보호 케이스 안에 오래된 책이 들어있었죠. 그 순간 저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난중일기의 복제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그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정교한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이순신 장군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듯한 신비로운 감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병사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이 굶주릴 때 자신도 함께 굶었고 병사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다는 기록이 있죠.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표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인간 이순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걱정도 슬픔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죠. 박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투옥되고 고문과 파직을 겪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조선 조정 내에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이 그를 모함했고 결국 그는 고문을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국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국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니.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는지 그 정신력이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시기를 조명하려 합니다. 칠천량 해전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죠. 이순신이 파직된 후 원균이라는 장수가 조선 수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균의 무리한 작전으로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 장군과 달리 신중함이 부족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150여 척의 전선과 수천 명의 병사를 잃었죠. 해군사관학교 교수 김태현 소장의 설명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패배로 조선의 해군력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고 조선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그가 복직되었을 때 남아있는 배는 단 12척뿐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에 맞서야 했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지휘관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보였죠. 당시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에서 싸우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유명한 장계를 올립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나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리더십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말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을 때 희망을 만들어내는 리더의 이야기죠. 저희 촬영팀은 이제 명량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의 현장이었죠. 울돌목이라 불리는 이 해협은 폭이 매우 좁고 조류가 거셌습니다. 저는 그 물살의 힘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작은 어선을 타고 나갔어요. 바다 위에서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류의 속도가 초당 10m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물살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죠.
지금도 많은 어선들이 이곳을 피해 다니는데 전쟁 중에 이곳에서 해전을 벌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역 어부 최진섭 씨의 말을 들으며 물살의 강력함을 체감했습니다. 작은 배가 물결에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난간을 꽉 붙잡아야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잠시 공포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대규모 해전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해양 전문가 이민우 교수가 설명했어요. 조선 수군은 이 해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조류가 바뀌는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 넣었죠. 반면 일본군은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드론을 띄워 울돌목의 전경을 촬영했습니다. 좁은 해협과 양쪽의 산들, 그리고 그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물살이 화면에 담겼죠. 마치 자연이 만든 완벽한 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경이로움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민우 교수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당시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일자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수의 배로도 해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군이 공격해오자 조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핵심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우 교수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명령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닌 생존과 정신력의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은 정신적 승리를 통해 실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명량해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려 합니다. 역사적 기록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 전투를 시각화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마치 그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대략 330척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울돌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조선의 12척은 해협 중앙에 일자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군사 역사학자 정민호 교수의 설명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저 자신이 마치 그 12척 중 하나에 타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컴퓨터 그래픽팀은 정 교수의 설명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수백 척의 일본 전함이 해협으로 몰려드는 모습과 그에 맞서는 소수의 조선 전함이 대비되어 보였죠. 그 압도적인 수적 차이를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초반에 조선 함대는 불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함인 명량호를 제외한 나머지 배들은 후퇴하기 시작했죠. 순간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거의 홀로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극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일본 함대에 둘러싸인 채 홀로 싸우는 이순신의 기함, 화포를 쏘고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었죠. 저는 마치 제가 그 배에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을 크게 울리며 다른 배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결국 퇴각하던 배들이 다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류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갑자기 강한 역류에 휩쓸리기 시작했고 조선 함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이 일본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했고 화포를 쏘며 적선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이 장면을 상상하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보는 듯한 흥분이 느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적함 3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승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기적적인 승리였죠. 이로 인해 일본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조선은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개인의 안전보다 나라의 존립을 우선시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된 명량해전의 마지막 장면. 패배한 일본 함대가 퇴각하고 이순신의 함대가 그 뒤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치 승리의 순간을 함께 경험한 듯한 희열을 느꼈어요. 명량해전 이후에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해안을 방어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결국 일본은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전개를 따라가며 저는 마치 스스로가 이 역사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일본군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철수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그들의 퇴각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량 앞바다로 향했죠.
역사학자 김기현 교수의 말에 저는 곧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598년 12월 노량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운명의 아이러니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했죠. 전투는 조선의 우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의 유탄에 맞은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가슴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메이고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순신 장군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전투의 승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유언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죽음조차도 군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까 염려했던 리더십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 순간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모른 채 계속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고 임진왜란은 사실상 종결되었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전체 삶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자신보다 나라를 우선시했던 삶이었죠. 그는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희 팀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량해역을 촬영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 붉은 빛이 마치 위대한 영웅에 대한 자연의 헌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묵념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김 교수의 마지막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의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촬영지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험 있는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동상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 동상은 1968년에 세워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의지와 용기를 떠올리죠. 문화해설사 이혜진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상 주변을 걷는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동상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존경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이 담겨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동상 앞에 서서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배경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어우러졌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무기와 전술로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했죠.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술적 천재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았고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와 백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승리를 위해 헌신했죠. 촬영팀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순신 동상을 촬영했습니다. 햇빛이 동상에 반사되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보여준 인류의 유산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친 전술적 천재일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정신적 거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진정한 영웅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장의 이름은 광화문입니다. 빛나는 문이라는 뜻이죠.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동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잊혀진 제독 이순신, 그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동상에서 저에게로, 그리고 다시 넓은 광장으로 줌아웃되었습니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잊혀진 제독 이순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잊혀진 영웅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한 나라의 역사적 영웅이 아닌 인류 역사에 빛나는 보편적 영웅으로서의 이순신 장군. 그의 이야기는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